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박근혜, 박지만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 넘게 열심히 취재해서 충실하게 보도했습니다. 그 어떤 기사보다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위협도 많이 받았습니다. 살해 위협도 많았습니다. 조폭 기사 열심히 쓰고 종교 기사 써서 협박 많이 받았는데 그때 뭐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서웠어요. 살해당한 사람의 부인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더 이상 취재하시면 신변이 위협하기 때문에 참아주세요 그랬고요. 어제 그제는 제보자가 하나 와서 감옥에 들어가면 목숨은 안전할 테니 그걸 위안으로 삼으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박근혜 오촌살인 사건 총정리. 이 시간은 박근혜 대통령 오촌살인 사건을 김어준 딴지 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소송을 중심으로 엮어 보내드립니다. 상당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은 드라마 김어준 평전에서 발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어준과 주진우는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들을 고소한 사람은 다름 아닌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국민참여재판이 있었던 1심에서 그들은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조중동에 잇단 문매가 가해졌다. 도임 6년째를 맞은 국민참여재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적 사건에 대한 배심원단의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건데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시민의 건전한 상식을 재판에 반영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른바 낙곰수 재판을 비롯해 안도현 재판 등 일부 정치적 사안을 놓고 감성 재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심원 판결이 통상의 법 감정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참여 재판에 대해 대법원과 법무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편파적이거나 감성적이라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과거의 논조는 중요하지 않다. 눈앞의 주적, 김어준 주진우에 대한 판결은 용납할 수 없었다. 무슨 사건이었을까? 이른바 박지만 오촌 피살 사건이다. 사건의 맥락이다. 드라마에 들어가기 이전에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했음을 밝힌다. 1974년 8월 어머니 발인 기사에 등장한 박지만. 대통령 영부인 고 유경수 여사의 국민장이 엄수됐습니다. 이날 아침 청와대에서 거행된 발인식에서 박 대통령은 영식 지만군과 영의 근예 근영량과 함께 고인의 영전에 분향했습니다. 1989년 2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가 마약 상습 복용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2002년 8월 마약 복용 혐의로 6번째 적발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 씨에게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그동안 관대한 처분을 받아왔지만 계속 희로뽕을 투약하는 등 재범 위험이 높아 더 이상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9년 처음 마약에 손대 불구속 입건된 뒤 10년 동안 5번이나 구치소를 드나드는 동안 법정은 여러 차례 그를 선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약의 늪에 빠져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그에게 법의 관용도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박지만. 1990년 당시 이때까지만 해도 큰누나 박근혜와 사이가 안 좋았다. 유경재단 소유권이 단초였다. 박지만의 작은 누나이며 박근혜의 동생인 박근령이 박지만과 함께 청와대에 서신을 보낸다.
노태우 대통령 각하, 진정코 우리 언니 박근혜는 최태민 목사에게 철저히 속은 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속고 있는 언니가 너무도 불쌍합니다.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노태우 대통령 각하 내외분 뿐입니다. 최태민 목사는 아버님 재직 시에 아버님의 눈을 속이고 언니의 비호 아래 치부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자신의 축제 행위가 폭로될까봐 계속해 언니를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아왔습니다. 최태민 목사는 우리 가족이 핵심이 된 각종 유경사업, 장학재단, 문화재단 같은 추모 사업체에 깊숙이 관여해 회계 장부를 교묘한 수단으로 조작하여 많은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최태민 목사는 경비원을 언니에게 붙여 우리 형제들과 완전히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최태민은 1994년 세상을 떠난다. 유경재단 경영권을 놓고 최태민 대 박근령의 대결 구도는 박근혜 대 박근령의 대결 구도로 바뀌는 듯 보였다. 때는 2007년. 박지만은 작은 누나 박근령이 아닌 큰 누나 박근혜 편에 섰다. 그러나 갈등상은 더욱 깊어졌다. 조직폭력배와 불법 용역 요원들까지 동원된 폭력 사태마저 벌어졌다. 그 박지만의 최측근이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철입니다. 저는 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둘째 형인 박무희님의 손자입니다. 박지만 형과 매우 가깝습니다. 오촌 사이죠. 박용철이 2007년 중국 칭다오를 간다. 때마침 박근령의 남편인 신동욱 씨가 가는 곳이었다. 훗날 신동욱 씨의 증언. 지금은 큰 누나 박근혜와 붙어있는 박지만 이 사람이 저를 죽이려 합니다. 박용철을 시켜서 말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유경재단을 가로채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신동욱의 주장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현한다. 이리 모아 어서. 오지 말라니까. 안 되겠다. 건물에서 뛰어내려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자, 뛰어내려? 신동욱 씨는 둘째인 박근령 씨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골절상을 입고 공안한테 신고를 해요. 내가 죽을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했다고 하고 신 씨가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박지만 씨가 중국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유경재단을 강탈하더니 나를 죽이려고 했다. 얘기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동욱 씨의 얘기입니다. 주장입니다. 박근혜, 박지만 두 사람은 신동욱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 재판 결과는 이랬다. 신동욱이 주장한 청부살인 시도 이 건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 살해하려 했던 사람이 박지만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박지만 편 박용철은 재판 내내 박지만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0년 9월 1일에 유경재단 전 법무실 부장 이모 씨. 여기서부터는 박용철이가 저한테 한 말입니다. 신동욱을 제거하라는 지시. 그 지시를 듣고 자기가 신동욱을 살해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거 지시를 누가 했느냐? 박지만이 했다는 거예요. 그 육성 녹음이 있고 박지만이 자기한테 통장으로 돈을 붙여준 증빙이 있다는 겁니다. 박용철은 어떤 입장일까? 박지만 회장의 비서가 나에게 박지만 회장의 뜻이라고 말한 육성을 핸드폰에 녹음해 놨습니다. 그때, 즉 2010년 9월 27일부터 신동욱 측은 계속해서 박용철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년 정도 지났을까? 저 사람 아니요? 시체 같은데.
여기는 2011년 9월 6일 서울 북한산 국립공원 사무소 수유분소 앞. 이거 도대체 이게 사람이 한 짓이 맞아 이거? 얼굴과 배가 칼날에 수십 차례 난자되고 두개골이 함몰된 거 아니야? 그냥 찌른 게 아니에요. 일단 찌르고 배를 막 후벼 판 거예요. 이건 전문 킬러 소행이라고요. 머리는 왜 이렇게 된 거야?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장도리로 머리를 3차례 친 거예요. 예. 여기 야산인데요. 한 사람이 유서를 남기고 목매서 죽었어요. 박용철이 무참하게 피살된 현장으로부터 3km 떨어진 야산에서 박용수가 목을 매달린 채 죽어 있었다. 박용수, 그는 누구인가? 역시 박정희의 형 박무희의 손자다. 두 사람이 사촌 사이다. 경찰은 박용수가 박용철을 살해한 후 죄책감에 자살했다고 수사를 결론지었다. 사실일까? 저 유가족입니다. 박용철과 박용수는 사이가 좋았어요. 원한 관계도 없었고요. 박용철이 찜질방을 운영할 때 박용수가 사업자금을 대준 적도 있었죠. 사건 전날 박용철, 박용수와 함께 술을 마셨던 사람 말로는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고 했어요. 박용수가 박용철을 살해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박용철은 105kg의 거구에 폭력전과 6개가 있었고 박용수는 167cm의 키에 70kg이 조금 넘는 체형이어서 그리고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폭력 경험도 없는 사람이 사촌형을 칼로 난자해서 살해했다는 것도 이상하거니와 전문 킬러나 할 수 있는 칼집을 냈다는 게 전 도무지... 그렇다면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박용수가 자살하기 전에 남긴 유서는 본인이 쓴 게 맞을까? 경찰에서는 과거 박용수의 필적과 대조해봤는데 확인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주진우가 따로 사설 검증원에 맡겼다. 그리고 나온 결과. 확증할 수는 없지만 서로 같은 필체는 아닌 것 같아요. 내용도 수상합니다.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주세요. 절대 땅에 묻지 마세요. 이 내용 아닙니까? 이게 갑자기 자살하는 사람이 남긴 유서라고 보기에는 모든 걸 묻어버리려는 느낌이 짙어 보입니다. 주진우가 낙곰수의 한 말이다. 박용수의 시체를 부검한 결과 설사약이 나왔어요. 몸에 알약이 들어가면 30분이면 녹는데 알약이 그대로 남았다는 건 자살하기 20분 전에 먹었다는 의미죠. 사촌형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자살을 결심했는데 목을 매달기 20분 전에 설사약을 먹는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박용철의 시체를 부검했더니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즉 박용철은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칼과 장도리 등으로 가격당해 죽었다는 뜻이죠. 박용수의 시체에는 목과 팔, 무릎 곳곳에 긁힌 상처가 있는데 목을 매달기 전에 누군가와 몸싸움을 벌였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살해했다는 박용수의 가방에서 발견된 칼에는 죽은 박용철의 피 흔적이나 박용수의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피살 사건 현장에서 60m 떨어진 개천에서 발견된 다른 칼에는 박용철의 혈흔이 검출됐지만 박용수의 지문은 없었습니다. 피살 사건 현장에서 박용철의 핸드폰이 사라졌어요. 살인교사가 녹음됐다는 핸드폰이 없어진 겁니다. 그냥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처참하게 살해된 사람의 시체에서 핸드폰만 빼갔을 것이다. 야, 이거 다시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박용철 씨가 재판에 나가서 증언을 했어요. 예. 내 휴대폰에 박지만 씨가 살인을 교사했다고 하는 녹음이 있다고 주장을 했어. 그런데 그 휴대폰이
현장에서 사라졌다는 거야. 자, 사촌인 박영수 씨가 박영철 씨를 수면제를 먹이고 죽였어. 그리고 자살했다고 치자. 네. 그러면 휴대폰은 어떻게 한 거야? 휴대폰이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휴대폰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요. 이 박영철 씨를 휴대폰 때문에 죽인 것도 아니고 자살한 분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가 그러면 휴대폰이 사라졌어.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그 휴대폰이 사건 현장에서 사라졌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장이 다 나오고 처참하게 살해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몸을 찢어서 휴대폰을 가져왔겠냐? 말이 안 되잖아. 이 사건을 기사화한 주진우 기자에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친척이라는 사람이 휴대전화 메시지로 추가적인 정황을 알려줬다고 한다. 1. 피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물청소를 해서 너무 깨끗했다. 2. 피살 현장이 아니었는데도 경찰은 박용수가 머물던 여관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3. 박용수는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는데 왜 대리운전을 불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인터넷 방송 낙곰수의 주진우 기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11년 9월 북한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 대통령의 오촌 조카가 타살된 정황이 발견됐고 그 내막에 박지만 씨가 연루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박지만 씨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주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네. 저는 취재하는 게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취재하는 게 이 사회에 보탬되자고 하는 건데 몇 건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조금 안타깝습니다. 주진우의 말을 거들면서 방송했던 김어준도 고소당했다. 그들은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주진우와 김어준의 최후 진술. 참 무서운 취재 많이 했습니다. 중국에 미립국 취재하려고 같이 하다가 죽을 뻔하기도 하고 국정원 쪽 취재하다가 30명한테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죽이겠다는 소리는 괜찮은데 이 사건 정말 무서웠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취재하고 기사를 썼습니다. 무서운 기사, 무서운 취재 안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앞으로도 하려고 합니다. 다음 김어준 피고 최후 변론 하시겠습니까? 네, 하시죠. 자살 현장, 살인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알고 있는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정말로 박용철이, 박용수가 둘이 피살 또 자살을 했는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만 모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에게 계속해서 죄가 있다고, 거짓말한다고 주장하는 검찰 측도 모릅니다. 왜냐면 그날 우리가 거기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이야기만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낙곰수를 만든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3명의 조그만 골방에서 첫 방을 2만 원 주고 녹음하고 5천 원짜리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기자가, 팩트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주진우 기자가 바로 생각났습니다. 그 이유는 재벌, 권력, 종교 이런 곳에 대한 기사를 쓰는 배포가 있는 기자가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도 이런 기자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무섭지 않냐고. 무섭다. 특히 혼자 집에 돌아갈 때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상상을 한다. 즉사하지 않고 불구가 돼서 가족들한테 평생 짐이 될까 봐 무섭다. 나중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짓을 계속하느냐? 바로 대답을 못하더군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죠. 한참을 생각하더니 뭐 기자잖아요. 그러라고 있는 게 기자 맞잖아요.
의심이 가면 끝까지 취재해서 기사를 쓰는 기자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기자가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기자가 한 명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법원은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상식의 눈높이에서 지켜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이 사건 2심의 결심 공판이 있었던 날. 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게 징역 3년, 그리고 이 보도를 낙곰수에서 또 같이 알린 것으로 기소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2014년 8월 한겨레 TV 김어준의 파파이스. 이 사건이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주진우와 저는 만약에 2년 3년을 구형 이번에도 또 한다면 잘못되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각자 살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며, 그러면, 나는 가서 근육을 키울 테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저한테 두바이에서 메일이 한 장 옵니다. 메일이 불쑥. 이 사건 관련자하고 할 말이 있다고. 이 사건의 규모로 보아. 메일에 적혀있는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거죠. 그 관련자라고 하는 분의 존재도 처음 알았거니와 이 사건 수사 기록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간략하게 주장한 내용도 규모가 너무 거대해서 이거는 주진우와 저희가 달랑 둘이 가서는 항상 달랑 둘이 갔었어요. 가서는 돌아오지 못하지 않을까. 신변의 위협을 느끼셨군요.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팀을 꾸렸습니다. 갑자기 제가 유호성 씨 간첩 사건을 무죄로 이끌어낸 김 변호사님, 국민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 두바이에 함께 간 김용민 변호사의 증언. 사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잘 들었습니다. 그 증언 내용을. 예. 그런데 현 단계에서는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얘기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저희도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예. 네,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두바이 증언을 통해서 저희가 재판을 좀 새롭게 다른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예. 기존에 저희가 파악했던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기자를 이렇게 잡아가두는 게, 이걸 잡게 하려고 이렇게 협박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박정희, 박근혜, 박지만 얘기하면 안 됩니까?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하지만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로 특정 대선 후보의 가족을 반일륜적 폐륜범으로 치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기자와 김 총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6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